12.3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자정쯤에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이 머물러 있던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아침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이제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아침에 지금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으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을 왜냐하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어제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이 내용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 놀람의 정도와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실제로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고 검사만 출석한 상황에서 이제 심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김용현 장관은 구치소의 한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시각이 오후 11시 52분, 그러니까 자정 직전에 화장실에서 이제 자살 기도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출동해서 통제실 근무자가 문을 열었더니 자살 시도하는 현장을 알게 됐고, 그러자 이것을 시도를 포기하고 이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건강상에는 현재 큰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워낙 범죄의 중대성이 지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영장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구속영장 심사도 포기했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속죄의 표시냐, 결백의 표시냐. 아시다시피 문화적 맥락에 있어서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살을 속죄의 표시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반면에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사무라이가 패배했을 때는 할복을 하는 것처럼 동양적 맥락에서는 결백을 표시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을 텐데 본인의 구속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만 저희가 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네. 교정 당국이 피의자, 구속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앙통제실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빨리 어떻게 보면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의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을 막긴 합니다만 그러한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살 시도, 그러니까 자살은 미소에 그쳤어요. 일단 구속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추가 조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까요? 이 관련해서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그것도 이유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이었는지요. 그런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손정희 변호사님, 자연스럽게 이제 수사의 칼날, 정점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될 정도로 피의자의 신분은 명확해졌고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고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 신병 확보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내란죄라는 것은 법정형도 사기,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이를 정도로 우리 형법에서 예정하는 범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영장이에요. 중요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최정점에서 지휘를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권한을 행사를 한 사람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군 병력을 움직이고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죠. 바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네. 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 내란죄 주요 수사의 주요 인물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구속영장이 그러면 전현 평론가님 내란 수계 우두머리로 지금 보세요. 이번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영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정희 변호사의 말씀처럼 내란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그 아래 단계가 부하 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영장에는 혹시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적시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검찰도 이미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김용현 전 장관을 적시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윗선, 수에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과 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에서의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내란 수계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포고령이 논란이 됐었죠.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본인이 작성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상황을 보면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이제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수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상설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제 아마 세 군데는 모두 관련 자료를 이첩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긴급체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제 수사는 물적 강제 수사와 인적 강제 수사로 나뉩니다. 물적 강제 수사가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이고 인적 강제 수사가 체포 구속인데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 한마디로 국수본에서
이 물적 그 강제 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네. 문제는 그 현행 관련 법상의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전까지 어떤 그 속보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 국수본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네. 그 내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년 전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임의 제출 형식, 한마디로 압수수색 영장에 딸린 그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것을 네. 이 청와대 그 비서실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정말 물리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8년 전의 전례에 따라서 사실상 그 압수수색 영장에서 지금 첨부해서 요청하는 서류를 임의적으로 지금 제출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강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경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김현주 대변인님, 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아니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른바 우리 하도 이제 그런 뭐 드라마나 이제 뭐 영화도 봐서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영장을 가지고 이제 갔을 텐데 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몇 시간 동안 대치 상태가 이루어질까라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성역 없이 어디든 강제 수사, 그러니까 물적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 안보 시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압수수색하는 데는 경호처와의 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8년 전 2016년에도 그 당시는 청와대였죠.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호처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서류를 이미 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협조해 주세요 해서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그 국수본에서 경찰이 12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12시부터 한 2층 회의실에서 경호처랑 좀 의논을 했던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영장에 구체적인 목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뒤져가지고 몽땅 가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군데 정도의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경호처와 아무래도 좀 대치하는 양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국수본에서 나온 분이 좀 항의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집행됐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렇게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언론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제목이에요. 신문 제목 보면 이 세 기관이 이른바 윤석열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체포하세요. 공수처장, 네, 이현행범, 내란수계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이 뭡니까? 공수처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까지 가세해서 과연 긴급체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고 다그치고 재차 묻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장이 뻘뻘 이 쩔쩔 매는 모습이 일단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다 보니까 긴급체포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부담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걸 제외하면 바로 긴급체포할 만한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체포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경찰청장, 서울청장 마찬가지로 체포가 됐는데 그 가장 중대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이 시간도 유죄의 증거는 실시간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논리이고 특히 대통령실에 지금 몇 시간째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체포하거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될 명제는 충분히 쌓여 있는데 우리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고심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다수의 증거가 인멸될 경우는 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단과 어떻게 보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가 새 기관에서 다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보세요. 검찰, 그리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방금 영상 보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 이 세 군데에서 모두 긴급체포 성역이 없다, 지휘고어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를 막 장자녀도 할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중에 법적으로 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교통정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기관 모두 다 체포할 수 있고 수사의 권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서 수사 기록이나 이런 수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공수처보다 어찌됐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는 좀 한 발 늦은 수사가 개시되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보통은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고민을 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야 검찰이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단계까지는 수사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서로 공유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지금 각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빠르게 누구라도 신속하게 수사해서 하나의 증거라도 더 찾아내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네. 혼선이 빚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나아가서는 특검이 발의되게 된다면 특검을 중심으로 자료나 기록이 이제 모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누구라도 빨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자, 물론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라고 일단 전제를 제가 밝힐게요.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도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치가 지루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혹시 긴급체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장 없이 일단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체포가 정말 이루어지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대통령실 경호처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긴급 체포 요건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상당수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긴급 체포의 요건 중에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경호처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호처가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라고 막는다고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내란 혐의가 접시돼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봐야 되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에서 계속 이런 이유로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계엄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증거가 은멸된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세 기관 중에 누가 먼저 시참말로 치고 나갈지 일단 그것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에요. 모두 다 세 기관 모두 긴급 체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월 11일이죠. 어제까지 즉 12월 10일까지는 정기국회 회기였어요. 그래서 어제 정기국회가 마감됐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 국회가 열린 거 혹시 뉴스로 오전부터 접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국회 열렸던데 오늘부터가 민주당이 미리 제출한 이 임시국회 새로운 회기가 된 거예요. 임시국회 시작된 거예요. 오늘 긴급 현안 질의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됐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놓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것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 김용현이 위입니까? 윤석열이 위입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이 상임자십니다. 김용현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김용현이 자기가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예, 말 못하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해요? 국방부 차관이나 돼갖고 왜 말을 못해요? 예, 건의는 장관이 했고 그 선포는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직접 전화했다. 지금 국회에 150명이 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게
김영현 지시예요? 윤석열 지시예요? 예, 어제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윤석열이 지시.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상황 조금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박규택 의원 1차 경고합니다. 2차 경고 때는 퇴장시킬 거예요. 박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규택, 유상범 의원 본인들의 운명이라 걱정하세요. 내란 공조 정당 얘기 듣는 거 지금 보니까 정당해요. 지금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오늘 국회 상황이에요. 쭉 저희가 들려드렸고 일단 판단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드리려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저희가 쭉 보여드린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 여당 의원들은 내란죄 수사를 자체를 막는 건 불가피하지만 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당의 의원님들 소속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있잖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 안 그래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회 본회의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증언들이 모두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 볼 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옹호한다라는 비판을 더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 때 내란죄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법률적 심판은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내란죄 수사는 이제 될 거라면 어쨌든 속도를 붙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서 윤상현 의원의 주장처럼 그리고 앞서 조배숙 의원의 얘기처럼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재판을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사법부로 가게 되면 내란죄에 대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배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1호 여성 검사였고 이후에 판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법률적인 어떤 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본인 스태프들의 어떤 그 관련되는 기존에 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의 어떤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저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탄핵 사안은 분명하다. 헌법 수호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강한 의문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형법에 있는 내란죄인지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를 때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 사안의 초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있어서 특히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김우 사령관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그 어떤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내란죄가 지금 김우 사령 없으니까 특전사령관이나 맞습니다. 특전사 그런 부분을 봤을 거죠? 때는 내란죄 적용이 물론 아직까지는 뭐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사법부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김영현 전 그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어제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결국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피사실로 적시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내란죄에 대한 범죄 소명이 된다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부에서 1차 판단으로 이 사건은 내란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저와 같은 디펜스를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법이란 것도 현행 이 상식에 어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형사적인 의미에서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세 가지의 갈래길, 세 가지 선택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즉각적인 하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이제 있을 탄핵, 그리고 여당이 제시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이제 물러나는 거, 시간차 퇴진, 뭐 이제 그런 것 중에 뭐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각각의 경우의 수 따져봤는데, 그런데 오늘 언론 한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즉각적인 하야보다는 탄핵을 오히려 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그 발언에 이제 출처는 대통령실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소위 말하면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즉 즉각 하야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법률적인 다툼을 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더군다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연일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면서 시간을 끌면서 국정 혼란과 어떤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경제 위기를 도래하면서까지 이렇게 다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제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핵심적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고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탄핵 심판 가서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알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판례의 취지는 비상계엄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부분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기준, 법을 해석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만 발췌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재 재판관 6명 지금 분류해 놓은 거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오늘 기자들이 죄다 국민의힘 의원들 보일 때마다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아세요?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도 기사가 많이 나와요. 대통령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 아무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는 하야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당론에 따르겠죠. 2월 3월 퇴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만 밝힐 뿐입니다. 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좀 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안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에 더 무게 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혹시 대통령실에서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라고 입장 밝힌 데 대해서 그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아니라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잘 모르고. 대통령이 그 하야 대신 탄핵을 더 선호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의원들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저 출처가 국민의힘 관계자,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뭐 파닥에 이미 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진짜 그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아마 이것 때문일까요? 저희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전현 평론가님 그리고 김현주 대변인 순서로 쭉 가면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헌재 재판관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9명인 거 여러분 다 무수히 언론 보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원래는 9석이 이 정족수인데 지금 3분은 벌석이에요. 지금 임기 만료로 지금 3분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없어요. 헌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성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부터 볼게요. 지금 문영배,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진보 성향.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이 4분은 중도 보수. 그러면 지명 주체가 누군지를 보면 더 자세히 윤곽이 좀 나오겠죠. 성향이. 지명 주체를 볼게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여러분 뭐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물론 어느 출처로 그 언론이 취재를 하고 썼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일단 이러한 의중이 진짜라고 정말 대통령이 그런 보관을 갖고 의중을 갖고 있다면 혹시 지금 체제로 탄핵이 되면 헌재가 이제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인 체제로 심판도 하고 6인 체제로 뭔가 결정을 내리려면 6명이 만장일치가 되어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되더라 하더라도 혹시
다시 한번 성향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성향 보여주세요. 혹시 저 성향, 즉 지명 주체, 자신이 지명한 그래도 헌재 재판관 한 명쯤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믿을 구석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사실 법조인들, 특히 헌법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9분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임명 자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김명수 대법관 아니면 현재의 대법원장님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헌법과 법조적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현재의 어떤 그 일반 국민들의 법적 상식선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이제 그 국회에 지금 그 추천한 분 세 분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 분에 대한 추천을 주저하면서 탄핵을 해놓고 사실상 탄핵 심판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부랴부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 대한 그 추천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특히 지금 다른 분들은 그렇다 하지만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추천한 두 분은 여러 가지 어떤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재판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어떤 본인이 내가 지금 나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주고 임명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는 탄핵 못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어떤 그 걱정이다라고 하고 결국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다른 생각이 없고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물론 아직까지 탄핵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식이건 간에 저희는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전혜연 평론가님 그 해당 보도가 정말 취재를 열심히 했겠죠. 그 언론 보도를 폄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취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에 뭔가 자기의 진퇴,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는 것은 그럼 그 담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을 통해서 뭔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만약 그 언론 보도 맞다면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특정 정당의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야하도록 하겠다는 이 안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오히려 원하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이면을 보면은 아마 헌재가에서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나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 대혼란을 일으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라는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을 어떻게 국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일부 두둔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지금 보면 뭐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뭐 무너뜨리고 또 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여당이 서로 개파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까지 드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없기 때문에 14일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원래는 김현주 평론가 대변인께 뭐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오늘 발언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가 그거 좀 듣고 김현주 대변인 얘기 들을게요. 자 뭐 하는 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굳이 김재섭 의원의 그 성향 또는 계파를 분류하자면 사실 친한동계는 아닌 것으로 이제 언론들이 분석해 왔잖아요, 사실. 그럼 뭐 중도 성향 정도, 중립 성향. 그러면 지금 보세요,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지금까지 탄핵 찬성 밝힌 의원들만 해도 꽤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분위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1차 탄핵 표결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받았던 부분이 찬성 반대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각각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그 투표장에 나가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 자체에서 전부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3분만 그 표결장에 나갔었죠. 본회의장에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분만이 나갔습니다. 네. 앞선 2분은 찬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고 김상욱 의원은 본인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는 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 들어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게 될 표결에는 네. 아마 표결에 참석할 사람은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20여 명 정도 가까이를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여부에는 상관없이 네. 국익에 우선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의원들이 많아질 것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탄핵 찬성 시사하는 의원들 쭉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표결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제 표결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와는 달리 이제 과연 어떤 이른바 표현은 제각각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신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 보면 이탈표 이렇게 불리기도 하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오늘 쭉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수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정조준하고 속도를 내는지 어제 앞서 우리 전현 평론가님 누차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국방위에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분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들 충격적인 게 많으니까 쭉 한번 듣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쭉 한번 들을게요. 이 출연자분들. 주요 정치인들 감금 시도 이런 말 초기에 나왔었잖아요. 계엄사태 초기에 어제 이 상황에서 나왔어요. 국방위 때 나왔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있죠. 구금시설 과천지에 없습니다.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그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질타 그리고 계속된 추궁이 이어지자 앞서 특전사령관 마치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하듯이 한번 숨을 참다가 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는데 글쎄요. 이른바 양심 고백이라고 하겠죠. 양심 고백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특전사령관을 한 2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했다가 2차례 통화한 거 혹시 통화 내용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더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수사하는데 좋은 증거가 되겠지만 혹시 이게 그런 녹음 파일이 없고 이런 지금 양심 고백 주장만 있다면 혹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법 체포 감금에 대한 정황들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고 B1 벙커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 중 누가 높겠냐는 판단에 있어서는 네. 지금 현재 지시받았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까지 이런 상세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로 확정하는데 객관적인 물증, 녹음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경험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은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지금 하나하나 이 헌법 위반, 내란 위반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진술을 비추어 보면 B1 벙커에 주요 요인,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라는 지시잖아요. 불법 체포 감금의 시도와 준비 행위가 모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어떤 게 내란죄가 될지 의문입니다. 네. 그게 이제 과천의 방첩사령부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옛날 전신이 굳이 말하면 기무사에 지금 기무사령부는 해체됐고요. 이제 방첩사령부가 과천에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조국 의원이 막 추궁한 거예요.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 아까 제가 왜 이제 이게 과연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봤냐면 오늘 이 어제 있었던 국방위에서 이제 특전사령관이 다 끄집어내라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해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반박을 했다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주장과는 상반되는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 계엄사 등을 통해서 그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일에 밤을 새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셨겠습니다만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군을 동원해서 그 인원들을 끌어낼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이미 그 전에 사전에 모의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것도 충격입니다. 이미 미리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계엄에 실제 알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 임무 받은 것이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와 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보면 12월 3일 밤에 김용현 당시 장관을 만나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했다기보다는 일단 김용현 당시 장관은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놨다 이런 걸로 지금 정황상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발성이 아니라 사전에 계엄을 계획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 군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즉 비상계엄이라던가 전시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이런 엄청난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 아니냐. 상당 부분 확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면 이 계엄을 둘러싼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럼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죄송해요. 시간상. 긴급 체포 요건에 지금 해당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됐든 간에 수사의 칼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사법적 대비, 뭔가 이제 재판 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동에는 어느 범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를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김홍일 전 그 방송통신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검찰 출신으로서 대검 중수부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손발을 맞춰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검찰 선배라면서요. 검찰 선배.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최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법률 비서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사건도 이미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두터운 분들이죠. 다만 이분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팀을 꾸리고 또 탄핵에 대비해서는 탄핵과 관련되는 이른바 행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꾸릴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와 전화로 사실상 업무를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끝에 가서는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질서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진행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어떤 사안이건 네. 어쨌든 변호인 선임받을 해서 조력을 받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용하게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